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세계와 한국의 역사를 세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드디어 한 밀레니엄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밀레니엄이라면 1000년을 의미하는 건데요. 물론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서력 기원을 다 쓰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1000년의 개념이 뭐 다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1000년이 끝나고 새로운 1000년이 열렸을 때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국지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세력의 교체들이 조금씩 벌어지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는 송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 요라든가 서하와 같은 강대국이 등장을 했고, 이슬람권에서도 그동안 이슬람의 주류를 이루어오던 아랍계와 이란계를 물리치고 터키 계통의 유목민들이 이슬람의 주류로 떠오르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가톨릭 세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적인 갈등을 품은 채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던 11세기의 한국과 세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초 고려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산과 섬이 생겼고 거란의 1차 침략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몬벌 귀족 중심의 문화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당시 목종은 어머니인 천추태후를 견제하기 위해 강조를 불러들였으나 강조는 천추태후를 유배 보낸 뒤 목종마저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켰으며, 거란은 이를 구실 삼아 고려를 침략했으며 현종은 불교 신앙을 빌려 침략을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거란 장수 소배압은 또다시 고려를 침략하지만 고려의 장수 강감찬에게 귀주에서 대패했고, 이를 계기로 강감찬은 외성공설을 건의했습니다. 이후 송나라는 거란의 침입을 막지 못해 전연의 맹이라는 강화를 맺었고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를 유통시켰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여성 작가 무라카미 시키부가 해안시대의 대표적 일본어 문학작품 겐지 이야기를 썼고, 베트남에선 리꽁 우원이 10살 된 어린 황제를 물리치고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지역 서아시아에서는 새로운 패자가 될 셀주크 왕조가 탄생했고, 이슬람 학문의 제왕 이븐 시나는 의학 전범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중국 탕구투족 지도자 이원호는 서하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거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우리와 이렇게 맞부딪혔던 전쟁의 상대로만 생각해 왔는데, 좀 시야를 넓혀서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거란과 고려가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서로를 상대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한국사의 의미가 살아날 테니까요. 지금 제 뒤에 여러분들 눈에도 익은 그런 비행기가 서 있습니다. 이건 홍콩에 기지를 두고 있는 영국계 항공사의 비행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들은 그저 저것이 어떤 항공사의 이름이려니 하고 눈여겨보지 않고 이 비행기를 타실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캐세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11세기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캐세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중국을 차이나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캐세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캐세이가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 캐세이는 영국에서는 캐세이라고 하는데 물론 카타이라고 중국을 가리키는 다른 나라 쪽,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쪽에서의 그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중국을 가리켜서 기타이라고 하거든요. 카타이나 캐세이나 기타이나, 이것이 사실은 한때 중국을 지배했던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것이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은 자기 자신들을 기타이라고 명명했고, 이것이 당시 거란이 세웠던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던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이름인 키타이나 카타이가 전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거란은 우리와의 관계는 침략 전쟁으로밖에 기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대한 침략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거란이 1차로 고려를 침략한 건 이미 지난 세기, 10세기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란은 도대체 가만히 있던 고려를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거는 당시 동북아시아 전체의 역학관계를 놓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916년에 건국해서 만주 일대를 지배하던 발해를 멸망시키고 북만주 그리고 북중국의 강제로 떠오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은 이 중국 쪽으로 진출하려다 보니 당연히 당시 중국의 주인이었던 송나라와의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계속 송나라를 압박하고 송나라와 이 중국 대륙 전체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거란의 배후에 있는 고려가 전통적인 송나라의 우방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북방에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던 민족들은 대개 우리와 자신들의 적 사이에 맺어진 동맹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거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나라와 자신들이 대립을 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배후에서 송나라의 우방인 고려가 자신들을 괴롭힐까 봐 미리 고려의 길을 끊어놓고자 고려를 침략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10세기 말에 한번 있었던 일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희라는 장군이 아주 새치 짧은 혀로 당시 거란의 총사령관이었던 소손영을 이 언변으로 눌러서 격퇴시켰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세기 들어와서도 그때 외교적으로 해결됐던 이 1차 침략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거란은 다시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101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1010년에 거란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유는 뭐냐? 당시 고려에서는 하나의 정변이 일어났어요. 이 정변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그 천추태후라는 사람과 관계되는 건데요. 당시 천추태후는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목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라는 외척과 약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다음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천추태후의 아들인 목종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북쪽 변경을 지키고 있던 강조를 불러들입니다. 네가 와서 지금 자기 어머니가 꾸미고 있는 이 정변, 이 음모를 그럼 제거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강조를 끌어들였는데, 이 강조라는 사람이 개경에 들어와서는 김치함과 천추태후를 정권에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목종까지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하여 강조가 왕을 바꿔버리자 이걸 빌미로 거란이 아주 대군, 그것도 4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파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에서 일어났던 정변을 구실로 해가지고 대군을 파견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말하자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하나의 해결사다. 우리가 하나의 제국이니까 작은 나라들은 그곳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줘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왔던 것이죠. 좀 우리 입장에서는 오만방자한 그런 침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목종이 폐위되고 새로 왕위에 올랐던 현종은 개경을 떠나가지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란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거란의 대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고려 사람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때 했던 것이 대장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8만 대장경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대장경이 바로 이때 거란의 2차 침략 때 만들어진 대장경입니다. 이것도 한 6,000권에 달하는 대단한 분량의 대장경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만들어진 대장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아깝게도 이 초조 대장경은 바로 그 몽골군이 다음 세기에 쳐들어왔을 때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몽골군이 불태워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새겼던 대장경 목판을 가지고 찍었던 인쇄물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인쇄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지도 알려주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자랑스럽게 남아있죠. 아무튼 이때 고려는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거란군을 무력으로 물리치지는 못하고, 자, 우리 화의를 맺자.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임금인 현종이 언젠가는 너희 나라로 들어가서 항복을 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고 거란군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보고 직접 항복하라, 우리나라 왕보고 그 외국의 수도로 들어와 가지고 항복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랬던 왕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외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항복을 했던 왕은 우리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우선 뭐 그렇게 돌려보내놓고 현종도 약속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약 8년 후에 침략군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거란의 3차 침략군인데요. 이 3차 침략군은 10만 명의 정예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의 정예병사에 맞서는 고려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감찬이라는 대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무려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수비하는 쪽을 이 허물어뜨리려면 그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3배는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10만 명의 아무리 강력한 거란의 군사라고 하더라도 강감찬이라는 아주 지혜롭고 그 영명한 장수가 이끄는 그런 고려의 20만 대군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경까지 압박을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고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후퇴를 선택을 하고요. 후퇴를 하다가 과거에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에서 당했던 것처럼 고려의 강감찬 장군에게 호되게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역사책 보면은 거란의 3차 침략군이 이렇게 왔다가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대패를 하고 돌아갔다.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고려의 것이었고 결국 고려는 거란의 모든 압박을 물리치고 그들을 완전히 격퇴해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격퇴된 결안군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규모는 작지만 침략군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고려도 거란이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가 하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이 요구하는 대로 송나라와의 관계를